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9월 6일 수요일이고요. 아우, 낮에 정말 덥고 밤에도 더워요. 네. 날씨 궁금합니다. 박수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달력은 9월인데 여름이 쉽사리 물러가지 않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도 서쪽 지역은 습도 높은 늦더위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은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 내륙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그 밖에 내륙과 서해안으로도 시야가 답답합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지만 곳곳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전국이 30도 안팎으로 덥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한편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해안가에는 너울과 강한 바람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4.2도, 대전은 22.1도, 부산은 24.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32도, 광주는 32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한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기온은 점점 내림세를 보이며 선선해지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역사 왜곡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조선족으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백과사전이 안중근 의사마저도 조선족으로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서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역사 왜곡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어제 SNS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인데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하면 바이두를 꼽을 수 있는데 이 바이두가 민족 시인 윤동주를 몇 년 동안 조선족이라고 표기해서 이게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기사 안중근도 민족 집단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건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의 인물로 만들려는 동북공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서 교수는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뭐 표기 실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윤봉길, 이봉창 의사도 조선족이라고 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고 이게 몇 년 동안 표기를 했다가 이 표기를 고친 바가 있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경덕 교수는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강하게 대응한다면 역사 왜곡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역사 왜곡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이 왜곡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동북공정이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중국의 한 지방의 역사로 자꾸 편입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건데요. 공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에 동북공정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식적이진 않더라도 중국의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방금 전에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의 이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한 25%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전체 예산을 통틀어도 한 6억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과연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본의 역사 왜곡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 역사재단에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구비가 올해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10억이었다고 하면 올해 2억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예산들이 싹둑싹둑 잘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태도로,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역사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문화를 침탈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잖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게 대응하고 좀 과하게 대응을 해야 그들이 고칠까 말까인데 이런 거에는 너무 점잖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줄 퇴사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퇴사를 많이 할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구직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금융기관 꼽으라 이렇게 하면 어디를 꼽을까요? 아마 한국은행하고 그다음에 KDB 산업은행을 꼽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왜냐하면 평균 연봉이 1억 원이 넘어요. 그래요? 와. 그리고 사내 복지도 굉장히 좋고 오. 네. 아무래도 가고 싶겠죠. 네. 힘도 세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산업은행에 입사한 20, 30대 직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억대 연봉,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젊은 층이 줄퇴사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 심각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워낙 조건이 좋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예상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8명의 직원이 중도 퇴사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20, 30대 직원이 7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에는 14명 퇴직했는데 하반기에는 43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30명이 퇴사를 해서 갈수록 퇴사자가 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하반기부터 확 늘었다. 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무리하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걸 추진했기 때문 아니냐 이런 일각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본 은행이죠. 이걸 공약을 했는데요. 정권 출범 이후에 이전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냥 억측일 수가 없는 게 퇴사자가 급증한 시기, 네. 지난해부터 급증했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급증한 시기하고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하고 그리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고 작업이 본격화된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네.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부산으로 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가 줄퇴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만큼 직원들이 그 부산 이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나 부산 가기 싫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온전한 이유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산에 가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부산 또 이전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산업은행 노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시위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조가 내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임직원의 98.5%가 이전에 반대했다고 하고요. 이 고객 협력사 이런 곳들의 고객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고객 협력사의 83.8%도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이 부산 가기 싫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노조 측은 부산 이전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재무학회를 통해서 확인해달라. 검토해달라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재무학회가 부산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산업은행 수익이 6조 5천억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제적 측면에서 15조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본사나 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그럼요. 부산으로 덜컥 이전해버리면 고객사들이 산업은행을 오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 여기에 따르는 비용이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방으로 무조건 안 가겠다가 아니고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다 손실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글쎄 은행 사정이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청약 과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불과 얼마 전까지 요즘에 청약 과열 다시 그렇게 됐어요. 네,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폭락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었잖아요. 네네. 갑자기 무슨 청약 과열을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올 초 대비 130배 이상 높아져서 오. 청약 과열을 우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뭐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아파트 청약 인기가 좀 저조했었거든요. 네. 근데 130배 이상 높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 부동산 리서치 업체 청약 자료를 보면은요. 올해 초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28대 1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미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그때 청약을 넣었으면 이제 좋은 조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또 불안해가지고 넣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네. 했었는데요. 8월,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이잖아요. 8월에는 36대 1로 130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급 물량 3천 가구 가량 되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분양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1순위 통장이 11만 건 넘게 몰렸다고 합니다. 야, 그야말로 청약 열기가 이렇게 대단한데 이렇게 갑자기 급반전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승과 청약제도 개선 두 가지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요.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고 또 건설자재 원가도 계속 오르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가도 오르는 상황이고 집값도 오르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더 높아지기 전에 빨리 내 집 마련하자 이런 수요가 지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청약제도 개선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가구별로 청약이 가능해졌잖아요. 네. 부부가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은 한 번만 청약 신청할 네. 수 있었는데 청약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부부가 한 회, 1회에 한해서 각자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통장으로. 네.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은 지역 같은 네. 경우에는 혹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도 네. 부부가 각자 청약 신청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청약을 한다는 건 아파트 값이 향후에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잖아요. 네. 이게 잠깐 탁 튀어오르고 다시 꺼질 거야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전문가들은 또 아닌가벼 이런 게 아니 근데 전문가들 의견은 좀 엇갈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잠깐 반등하는 것 네. 같지만 이렇다가 이렇게 횡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 과거 집값이 폭락한 사례를 보면은 금방 확 올라가지는 않고 네. 몇 년 동안 계속 횡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잠깐 올라가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잠깐 올라가는 듯 하다가 좀 네.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금리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덜컥 청약했다가 금리 부담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은 조금 좀 지켜보시는 게 일단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번째 이슈는 신층간 소음입니다. 이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는 뭐 어제 오늘 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휴대전화 진동음이 새로운 층간 소음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뛰는 소리, 쿵쾅대는 소리, 뭐 의자 끄는 소리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이게 또 얘기가 나오고 아, 근데 이게 들리더라고. 징하는 들려요. 소리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발단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파트 공지문이었는데요. 이른 아침에 이 진동 모드로 된 알람 소리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주의를 해달라 이렇게 오. 공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층 주민이 휴대폰을 진동으로 설정해 놓고 뭐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새벽에 알람 소리 하잖아요. 막 깨어나라고 몇 시에 네. 이제 알람 설정해 놓으면 네. 근데 그 진동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층 주민 입장에서는 이 알람 소리가 천장이 울리는 것처럼 네.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누리꾼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데요.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경험을 좀 하고 네. 있는 입장이기도 한데요.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공감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주민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조금 좀 그래도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휴대폰 회사에서 진동을 조금 약하게 만들면 그럼 전화하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요즘 이렇게 휴대전화 속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던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깨는 어떨까요? 거니까 바닥에 내려놓고 진동이 크게 울리니까 네. 밑에서 들리는 거죠. 근데 또 이게 보통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네. 그러니까 테이블 위에 올려놓잖아요. 글쎄. 그 소리가 이렇게 밑으로 전달이 사실은 돼요. 바닥에 한 게 아니고 네, 뭐, 아니, 방바닥에 놓지는 잘 않잖아요. 그렇죠. 침대에서 근데- 자니까. 예.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진동이 그 정도면 내 몸에서 진동이 오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름도 끝나가는데 네. 회 한 접시 시원하게 좀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는데 저는 워낙 이재훈 네. 아나운서가 또 여행도 좋아하고 네. 많이 아시니까 좀 추천을 좀 받고 싶어요. 아, 제가 추천하는 것보다 우리 네. 황금 막내가 있잖아요. 강래우 셰프. 맛있는 네. 회를 또 값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을 또 황금 막내가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에피소드도 있으니까 재밌게 보세요. 오늘 찾아온 곳은 경주에 위치한 대본항. 야, 동해안 닿네, 여기는. 파도도 있고. 저기는 휴가 와서 놀고 있는데 저는 일하러 온 거예요? 뒤에 지금 보이는 게 문무대왕릉이거든요. 어디? 저기? 문무대왕릉. 저기 이렇게 바위 쌓여 있는 게 문무대왕 릉?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대왕의 기운을 받아 황금막내로의 변신을 앞둔 지금 눈앞에 펼쳐진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고 있으니 알 수 없는 미련이 출근하는 막내의 발목을 잡아 끄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해수욕장 막내인가요? 아니요, 여기 척이 있게 해줘요. 막내야 일단 정신부터 차리고 해안가를 따라 조그만 시선을 돌리면 아름다운 해변을 지나 작고 아담한 대본항이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도 횟집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횟집에서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지형이 되게 험하네, 여기가. 길이. 이거 먼저 나갈까요? 잠깐만. 아, 예. 알겠습니다. 걸어가든가 뭐 달려가든가 열심히 갔다 와. 너무 그러신가요? 네, 맞을 뻔했어. 아. 소주 한 몇 병. 분이라 해? 소주 한 병. 예, 2분 오셨어요. 연상 아직 안 오셨어요. 선배님 소주 한 병. 여기. 4분. 막내야, 막내. 네, 내려갑니다. 막내 네가 가야지. 네. 황금막내 업무 시작!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오늘 막내로 일하게 될 강래호입니다.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저도 잘 부탁해요. 요즘에 AI 예.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횟집까지. 오늘 저 네. 막내로 오셨으니까 네. 시키신 대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기 가게는 예. 가장 이렇게 잘 판매가 되는 메뉴가 뭐가 있나요? 예, 해도 잘 팔리고 복분자 물회 제가 물회? 예, 개발했는 거라요. 복분자로 해요? 예. 복분자는 여기 많이 안 나잖아요. 여기 많이 나요? 여기에 시골 마을에 많이 요즘 생산해요. 산딸기 복분자 여기도 복분자 생산 많이 고창이죠. 해요. 아 그런데 요즘은 예. 지역마다 다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가 또 고창처럼 예. 복분자 생산이 가능한 예. 조건을 갖고 예, 있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어머니, 예. 그냥 호칭을 편하게 막내야. 아 그래 볼까요? 막내야. 네. 네, 사장님. 들어가실까요? 예, 네, 그래요. 막내야 이리 네. 와라. 먼지 손질해야지. 네네. 싱싱한 멍게, 네. 전복, 자연산 전복. 싱싱한 여기 잡았는 거. 네. 너무 여기서 좋아요. 잡은 거 아니야? 이거 저기 예. 완도 건데 딱 봐도. 아, 어째 한 대 맞을 것 같더라? 전복은 이렇게 깨끗이 요를 네. 솔로 밑에야 비린내가 요래. 음식 이어놓으면 비린내가 적게 나고. 이거를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깨끗이 해야 고기 그죠. 비린내가 적게 나요. 확실히 힘은 좋네. 네? 힘이 좋아. 싱싱한 거는 굉장히 이게 야물거든요. 그죠. 완도 전복 맞네, 이거. 네, 맞을 뻔했어. 농담입니다. 여기도 생산 많이 해요, 전복. 그죠? 네, 전복하고 해산물 물에 주문 들어왔거든요. 네. 준비해야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본 황금막내의 회썰기 스케일을 직관한 사장님의 한마디. 전복도 이렇게 막내 잘하네. 횟집 차려도 되겠다. 해도 될까요? 예. 2층에 갖다 주고 오세요. 갖다 주고 옵니까? 네, 아주머니 갖다 주시면 됩니다. 네. 싱싱한 회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여기 가져왔습니다. 물에 2개요. 아, 그렇게. 캬, 이쁘다. 육수. 고맙습니다. 색깔 봐. 복분자. 이쁘다.
네. 육수 밑에 있어요. 네네네. 요거 양념 넣고 비벼 드시라고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복분자 이게 물회입니다. 요거 같이 넣어서 맛있게 비벼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막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막내. 네, 네, 내려갑니다. 배가 들었다 하는데 소라 좀 가서 건져와라. 손을 건져와요? 네. 아, 배에서 받아오면 되는 거죠? 예, 거기 배가 있어. 걸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걸어가든가 뭐 달려가든가 열심히 갔다 와. 너무 그러신다. 다녀오겠습니다. 예. 네. 부터 갔다 와요. 예, 예. 어디지? 저분인가? 안녕하세요. 소라 받으러 왔는데 소라 있어요? 태풍 바람에 네. 태풍이가 비에 못 나나가 네. 이거 다 말았거든요. 어디요? 모치를 못 하거든요. 아이고. 아, 이렇게 담가놓으면 사는구나. 이런 살아요. 이런 사는데 이제 한 이게 얼마예요? 한 방에? 5만 원 내지. 이게 5만 원이에요? 와,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죠? 네, 소라는 비싸요, 소라. 이 소라? 소라 요거는 요 내장. 아이고! 이러고 떨어뜨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있거든, 여기. 네. 네. 아,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돈은 이따 드릴게요. 네. 그래. 소라 막내 갖고 왔습니다. 가져왔나? 예. 아이고 수고. 바닷물에 담가놔가지고 신선할 거예요. 이거는 돌로가 패야 돼. 아, 돌로 깨트려가지고. 깨야 되잖아 돌로가. 네. 아이고 잘한다. 고맙습니다. 막내 힘 좋다 힘으로 쫙 때니까 막. 이것도 물에 들어가요? 예. 해산물 물에. 해산물 물에. 슬슬 적응을 완료해가는 황금막내. 해산물 물에. 물에 4개.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물에 2개. 갖다 줘요. 소주 하나, 사이다 하나, 육수 추가. 선배님 소주 한 병 여기 4분. 맛있게 드세요. 막내. 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잠깐만. 이거 먼저 나갈까요?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게 드세요. 한바탕 손님을 치르고 난 막내의 눈에 띈 이것. 근데 여기 간포 투어 맵이 있는데 이거 동네 관광지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그래도 간포 관광 안내 지도가 있네. 사장님, 여기 저 갔던 데인데 간포항 예. 화로직판장. 예. 그거 썼어요. 여기서 일하다 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기 근데 여기 무슨 동굴이 있다 그러던데 사장님. 그게 아니라. 장진항이요. 가면 요 있어. 장진항이라고. 장진항. 해야지, 내비로.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천천히. 얼마 안 돼요. 뭐 한 한 5분? 5분? 하루 5분. 여기 한번 가서 보고 올게요. 그래요. 우리 집 몇 시까지 오시지? 네, 몇 시까지 올까요? 뭐 4시나.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달콤한 휴식 시간을 얻고 약 10분간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에메랄드빛의 바다를 만날 수 있는 장진항. 이야. 와, 물 진짜 깨끗하네. 우와, 너무 예쁘다 여기. 소름 돋았어 지금. 보기만 해도 자동으로 힐링이 되는 바다 풍경을 만끽하며 설치된 데크를 따라 조금만 걷다 보면 저거죠? 사룡굴. 최근 동해안의 일출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해식 동굴인 사룡굴과 단용굴의 장관을 마주하니 오토매틱으로 감탄사가 발사되는데 진짜 대단하다. 되게 멋있다 여기.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집 몇 시까지 오시지? 막내야! 네, 막내야, 그럼 밑에 가서 해산물도 갖고 와야 돼. 알겠습니다. 사장님, 해산물 받아오래는데. 자연산 회 2인분은 어떤 거 나가요? 도다리 전복 멍게. 이곳에서의 일에 제법 익숙해지자 자기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착착착착 해내는 황금막내. 이쁘다.
안녕하세요. 물에 4개 나왔습니다. 요 동네 사시는 분들?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시네. 여기가 로컬 맛집인가 봐요. 그죠? 동네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관광객들이 더 믿고 오거든요. 그리고 복분자 우리가 좀 귀하고 이러니까 네. 이 집을 찾게 되더라고요. 아니 육수를 먹어봤는데 진짜 소름 끼치도록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와. 복분자를 이 동네에서 많이 키우나 봐요. 친구 할머니가 직접 농사 짓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복분자는 고창이자 아, 그런데 요즘은 실수할 뻔했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오늘도 업무 끝! 사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잔 예. 식사도 못 하시고. 아이고, 고마워요. 서로 고생 다 했지 뭐. 아니 근데 예. 오늘 이제 일을 좀 하면 예. 일당을 저희가 받아서 이 땅은 뭔 일당? 이 땅은 뭔 일당? 모르지 마세요. 오늘 여기 뭐 그래도 예. 유명한 식재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같이 음식을 좀 해서 나눠 먹어보면 예. 전복. 전복. 여름에 온기회복 좋고 힘도 나고. 전복으로 할까요? 예. 전복. 오케이. 오늘 일당으로 받은 귀한 자연산 전복과 각종 재료를 준비하고 깨끗하게 손질한 전복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에 살짝 간을 더해 프라이팬에서 맛깔나게 구워줍니다. 깊은 맛을 더해줄 전복 내장도 불맛을 더해 정성가도 완벽하게 익혀주고 껍질을 이용해 토마토 껍질을 손쉽게 제거한 뒤 토마토를 비롯한 각종 채소와 향을 더해줄 향신료까지 모두 잘게 썰어주고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새콤달콤한 경주 복분자를 한 스푼 가득 얹어 잘 섞어주다가 소금과 올리브유 그리고 핫소스를 추가해준 뒤 살포시 군 전복 위에 최선을 다해 대충 올려주면 경주에서 태어난 재료들로 멕시코를 거쳐 지중해에서 유통 돌아온 경주의 바다 내음을 복분자가 고스란히 먹으면 복분자 토마토 살사 전복구이 완성이요. 전복구이에 복분자 토마토 살사인데 일단 시식을 먼저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는 참기름 들기름 대신에 그 올리브 오일을 썼어요. 황금막내가 심혈을 기울인 특별 지원식 맛이 어떤가요? 에? 말해봐요. 매콤하니 맛있네. 그죠? 칼칼하니 아이고, 입에다가 살살 녹네요. 전복이 좋은 거라서 맛있네. 근데 오늘 막내로 제가 일하면서 같이 일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요리 잘하시고, 서빙 잘하시고. 시키는 거 잘하죠? 예. 못하는 일이 없고 팔방미인이네. 800년. 계단도 2개씩 올라다니. 젊다 애가. 젊다 아이가. 자 오늘 저랑 또 이렇게 같이 일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막내지만 막내스럽지 않은 황금막내의 눈부신 활약 깔끔하게 클리어.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잠시만요. 따끈따끈한 연예 소식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은영 씨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네,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건물주 된 트로트 퀸 홍진영입니다. 건물주가 됐다는 연예인들의 소식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가수 홍진영 씨가 포스트 성수동이라고 불리우는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빌딩을 35억 원에 매입을 하면서 건물주 대열에 합류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야, 성동구 송정동이 포스트 성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여기다가
건물을 그러니까요. 사. 그리고 건물 살 때는 연예인들은 대출을 얼마나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홍진영 씨 이 건물을 구입할 당시에 25억 원 아마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홍진영 씨는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명의로 이 건물을 매매를 했고요. 30억 원의 이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했는데 통상 이 대출금의 120% 수준에서 채권 최고액이 설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본다면 약 25억 원 이상의 대출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홍진영 씨가 뭐 자타공인 행사의 여왕인데 딱 생각하기에는 이 대출 없이 구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행사의 여왕 트로트퀸 본인이 또 얼마 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뭐 국내 전국 팔도는 물론이고 일본, 베트남, 다낭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온다. 행사 하루 8개도 한다. 사실 해외 가면 이 행사비 단가가 확 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코너에서도 전해드렸었지만 100억 원대 투자도 받았었잖아요. 50억은 회사로 유상증자, 50억 본인 몫은 또 전환사채 받고 이런 정도면 대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대출이 있네요, 정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대출을 끼고서라도 이렇게 건물을 샀을까? 보통요, 이렇게 가수들이 조금 나 잘됐다 싶으면 사옥을 짓고 싶어 합니다. 배우 기획사보다도 특히 홍진영 씨 본인 기획사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본인 얘기가 행사의 여왕도 한 번 벌 때는 확 버는데 휴식기 있을 때는 또 못 벌 수 있으니까 건물 사놓으면 따박따박 다달이 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정적 수입원 확보 차원에서도 아이고 참 부럽습니다. 이 성정동이라는 동네, 이 동네가 저 홍진영 씨 말고도 다른 연예인들도 건물 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홍진영 씨가 구입한 이 홍진영 씨가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 건물부터 보시면은요. 올해 준공이 된 아주 이 신축 건물인데요. 세련된 외관이 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홍진영 씨 이전에도요. 송정동에 건물을 구입한 이 스타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배우 고소영 씨 그리고 가수 바다 씨가 있는데요. 이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송정동에 약 40억 원의 이 건물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수 바다 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이 건물을 신혼집으로 9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여러분 정말 바다 씨가 이 부동산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약 4년 만에 30억 원대로 훌쩍 올라서 시세 차익이 약 2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소영 씨도 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홍진영 씨가 산 건물이 바로 고소영 씨 건물 앞에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의 값이 비슷할 텐데 고소영 씨가 지난해에 평당 한 7,200만 원대에 샀는데 올해 홍진영 씨가 8,300만 원대에 샀다고요. 그럼 결국 고소영 씨 지금 평당 1,000만 원 1년 만에 번 거 아닌가요? 네. 와, 또 부럽네요. 고소영 씨 쫓아다니면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소영 씨 쫓아다니면서 할 돈만 있다면. 두 번째 소식 갑니다. 네, 연예 라이브 두 번째 소식 전에 제가 MC분들한테 질문을 네.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수억 원대인 외제차를 받았다면 이거 그냥 넘어간다 혹은 수리비를 꼭 받아내고야 만다.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십시오. 수리비가 보험에서 나오니까. 이거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 뭐 저라면은 무조건 이거 받아낼 텐데 세상에 여기서 쿨하게 그냥 넘어간 대인배가 있습니다. 그대여 그냥 김혜정. 예, 코 잡아야 되죠. 네, 잡아야 돼요. 네, 코 잡아야 돼요. 네, 외제차 접촉사고 그냥 넘긴 김민종입니다. 그래요? 김민종 씨가 그냥 넘겼대요? 네. 그냥 와. 넘겼답니다. 훈훈한 미담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40대 경차 운전자가 일을 늦게까지 하시고 자정 무렵에 퇴근을 하시다가 우리 그럴 수 있잖아. 피곤한데 이제 뒤에 이제 이 방지턱이 있겠지 하고 거기까지 쭉쭉쭉쭉 주차를 후진해 들어갔는데 쿵 소리가 나더래요. 어머 내 차를 벽에 박았나. 내 경차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에 다른 차인데 그것도 하필 수억 원대 외제차에 갖다 꿍 박은 거예요. 이 여성분 진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양심 있게 사진 찍어서 차주 번호 있으니까 차에 제가요 사실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요렇게 사연을 이실직고 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네요. 제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아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김민종 씨가 이제 그 문자를 받게 된 건데 뭐라고 답장을 했을까요? 네,
김민종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밝은 곳에 가서 보겠다. 그런데 매장에서 보니까 살짝 까진 정도인데 괜찮은 것 같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운전자가 정말 감사하다. 이 삭막한 세상에서 정말 위로가 됐다라고 이 김민종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미담이 알려지자 김민종 씨가 오히려 굉장히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니 그냥 별일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많이 화제가 돼서 당황스럽다. 나는 같은 동네 주민이라서 이렇게 한 거다라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김민종 씨 소개팅을 해드리려다가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정말요? 미담이 이렇게 계속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얼마 전에 제 차 앞에가 살짝 많이 좀 긁혔던데 네. 저는 블랙박스 하루 종일 돌려봤거든요. 네, 김민종 씨 보고 배웁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 소개해 주시죠. 네, 연애 라이브 세 번째 소식입니다. 팬 서비스 논란에 휩싸인 이승기입니다. 미국 투어를 이어가던 이승기 씨가요, 갑작스러운 팬 서비스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투어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일단 LA 출발해서 애틀란트 갔다가 그다음에 뉴욕, 뉴저지 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콘서트지 애틀란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애틀란타 캡 에너지 퍼포먼스 아트센터, 이름 어렵죠? 여기 한 2,800석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너무 이렇게 좌석이 많다 보니까. 근데 현지에서 한 500장밖에 안 팔렸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민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가수가 오는데 이승기가 오는데 하는 마음으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티켓 대량으로 사줄게요. 대신 우리 식당에 한번 와서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렇게 좀 약속을 뭐 이렇게 SNS 문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이승기 씨가 그 식당에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노쇼랄까 먹튀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네, 이런 팬 서비스 논란에 대해서 이승기 씨 측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이승기 씨 그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그 난기류로 애틀란타 공항 도착 시간이 지연이 돼서 도착했을 때 밤 10시가 넘었다. 그러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라는 점을 먼저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차가 흔들리는 상황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연을 위해서 이승기 씨의 이 컨디션 조절이 필요했다라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공연을 찾은 관객이 먼저라는 생각에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라는 설명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기 씨 쪽도 사정이 있다 이건데 네. 교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안 온 거니까 이 뭐 해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확실한 해법은 계약서겠죠. 만약에 계약서에 그 식당 방문이 들어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이승기 씨한테 책임이 귀결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뭐 계약서에는 없다. 그럼 사실 방문할 의무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금 이승기 씨가 불리해 보이는 게 일단 계약서가 없다 그래도 일단 문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고 관객을 우선한다 그랬는데요. 바로 그 관객이 누구냐면 그 대량으로 산 그 티켓. 사실 그게 이제 음식점 업주와 관객이 다른 분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분들이 대량으로 사고 이러면서 스폰서 후원을 한 이유는 사실 식당에다가 우리 이승기 씨가 몇 시에 와요. 그렇지. 알렸거든요. 그럼 또 교민들이 뭐 콘서트를 가시든 가시지 않든 얼마나 또 막 와서 기다리고 계셨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계약서에 없었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스타 주민 주제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 이런 병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명 약도 의사도 없는 병인데 한 번 걸리면 그렇게 고치기 어렵다는 병입니다. 아, 그 병 있죠? 네. 공주병, 왕가병, 뭐 그런 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공주병,
왕자병 말고도 한 가지 병이 더 있는데요. 바로 어딜 가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제를 몰고 다니는 스타들이 종종 걸린다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바로 연예인병인데요. 오늘 준비한 스타주민 주제 뜨면 걸린다. 연예인병에 걸렸던 스타들입니다. 급부상한 인기로 얻은 연예인병으로 경솔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연예인병을 또 완치하기까지 과정을 솔직하게 밝힌 스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맞아요. 방송가에 연예인병에 걸린 분들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스타 되면 꼭 이렇게 그러고 다니고 내가 말이야 뭐 이런 거죠. 뜨면 걸린다. 스타들의 연예인병 시작하겠습니다. 네, 뜨면 걸린다. 스타들의 연예인병. 첫 번째 주인공은요. 영화 왕의 남자로 스타덤에 올라 연예인병에 걸렸던 배우 이준기 씨입니다. 네, 배우 이준기 씨가 연예인병에 걸렸던 시기가 그 영화 왕의 남자. 아마 그 영화가 성공을 한 이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준기 씨의 인기는 뭐 거의 신드롬급이었거든요. 네, 대단했죠. 이 영화 왕의 남자는 대중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그 영화 안에서도 사극 장르였었고 그 안에서도 그 미묘한 그 동성애 장르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과연 흥행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1230만이라는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당시 스크린 수가 313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역대 흥행 영화 중에 가장 적은 숫자인데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영화 왕의 남자의 흥행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준기 씨의 영화 왕의 남자에서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배우이기도 한데요. 당시 이 정말 구름같이 몰려드는 이 팬들 때문에 이준기 씨가 보디가드를 무려 10명이나 써야 했었던 이런 정도의 인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생팬이라고 하죠. 지금 말로. 사생팬들도 너무 많아서 24시간 이 10명의 경호원들을 써야 할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때 연예인들은 구름 위에 뜬 기분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좀 오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뭐 그 송중기 씨 기분이 어땠을지 미루어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니 일약 스타가 돼 있습니다. 이준기 씨 본인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오늘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나로부터 돈다. 세상의 중심은 나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포털 그 N사에 인물 검색어가 있었거든요. 이준기 씨 팬들 얼마나 열심히 지켜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아니면은 확실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무려 42주 동안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다. 팬들이 전하는 말입니다. 네. 저는 그 당시 이준기 씨 하면 미녀는 땡땡을 좋아해. 그 하얀색 수트 입고 피아노 치면서 그렇죠. 그 장면 정말 생생한데 그 당시에 그 광고가 뭐 소위 말해서 정말 대박이 났었잖아요. CF까지 성공한 거야. 그렇죠. 미녀는 땡땡을 좋아해. 자꾸 예뻐지면 나는 어떡해. 이 노래. 정말 전 국민적으로 인기가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 이장면, 네. 어린이들까지도 따라 부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왕의 남자에서 그 극 안에서 또 극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장 남자로 열연한 이준기 씨를 광고 모델로 캐스팅해서 출시 35일 만에 100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어요. 당시 100억 원. 이는 이 신제품 가운데서요. 최단 기간 100억 원 매출이라는 아주 신기록을 올린 대단한 이 기록이기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복숭아만 나는 그 몇 퍼센트 부족할 때 그 음료 아시죠? 네네. 이 음료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대단했었는데 출시 2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을 정도니까 이 음료, 이 땡땡 이 미녀가 좋아하는 이 음료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저희가 알만한데요. 그리고 이 영화 왕의 남자를 통해서 부가적으로 얻어진 이 이준기 씨의 인기가 광고에까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진짜 먹으면은 마시면은 이준기 씨처럼 예뻐질 것 같아서 저 35일 만에 100억에 저도 참 많이 아니 근데 이준기 씨는 본인 스스로가 이걸 고백을 했잖아요. 내 연예인병에 걸렸었다 이러고. 네, 맞습니다. 이준기 씨
씨가 최근 한 방송에서 뭐 하는 족족 잘 되고 하고 또 이슈화가 되니까 나약해진 나 자신 안에서 나오는 그런 건방짐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3개월 동안 소위 연예인병에 걸렸었던 과거를 또 고백을 했습니다. 연예인병에 걸렸던 당시를 이준기 씨는 어디를 가도 매니저를 경호원처럼 대동했고요. 사방이 막힌 곳이 아니면 밥도 안 먹었다. 스타병에 걸렸었던 것 같다라면서 기자에게 아니 왜 저널리즘이 없어요? 인터뷰 준비는 그거 왜 안 해오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그쳤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연예인병과 신비주의에 빠져서 아주 부끄러웠던 시절을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송강호 배우도 하지 않을 그런 짓을. 와, 방금 그 멘트에는 두 기자님이 깜짝 놀랐거든요. 박수를 보냅니다. 왜 공부해오지 않느냐. 근데 이런 이준기 씨가 어떻게 그 연예인병에서 이렇게 탈피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절친들의 절교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그래 뜨면 좀 저럴 거야. 처음에는 그 연예인병을 이해해줬지만 막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거기다가 막 자아도취에 빠진 얘기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못 봐주겠는 거죠.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절친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죠. 사람이 이렇게 좀 궁지에 몰리고 벼락 끝에 내몰려야 정신이 드는 걸까요? 다행히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든 마치 오늘 데뷔한 신인인 것처럼 그렇게 가서 곁에 계신 스태프 한 분 한 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오늘의 또 이준기 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친구들이 사람 한 명 살렸네요. 사람 한 명 살렸어요. 다행입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 한번 들어보죠. 네, 뜨면 걸린다. 스타들의 연예인병 두 번째 주인공은요. 반짝 스타로 짧은 전성기를 보낸 뒤에 무명 생활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던 김지민 씨 이야기입니다. 미녀 개그맨 이렇게 돼 있죠. 김지민 씨가 개그계의 김태희였다면서요? 맞습니다. 2006년에 KBS 개그맨 공채로 21기로 데뷔를 했죠. 딱 나왔는데 다들 깜짝 놀랐죠. 탤런트 시험 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별명이 바로 붙었어요. 개그계 김태희. 그런데 이 김지민 씨는 그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늘 한결같이 말하죠. 제가 그렇게 예쁜 건 아니고 개그맨 치고 예쁜 얼굴이죠. 야, 이거 겸손인데 괜히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 저도 좀 개그맨 치고 네, 김지민 선배 또 우리 선배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요. 2007년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미녀 개그우먼이라는 주제로 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192명 중에서 22.6%의 지지를 얻어 최고의 미녀 개그우먼으로 또 뽑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김지민 씨가 언제 연예인병에 걸린 거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저도 김지민 씨 이 연예인병 쏙 빠지고 나서 만나서 이거 전혀 모르겠긴 한데 이 김지민 씨가 연예인병에 걸렸던 시기가 바로 이 개그계의 김태희라는 이야기를 듣던 이 데뷔 초였었다고 합니다. 이 김지민 씨가 스스로 이야기를 했었던 때가 있는데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뷔 초에 이 개그계 김태희라는 말과 함께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래 나 100% 연예인병이었다라고 셀프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만했던 것이 보통 개그맨들이 데뷔 초에 이 무명 시절을 거치는 것과 달리 8,000명이 지원해서 11명을 뽑았던 이 2006년 공채 개그맨이 된 이 김지민 씨가요. 데뷔한 그 해에 바로 그러니까 8,000명 중에 11명이 뽑혔던 건 또 대단한데 그 중에서도 바로 여자 신인상을 또 받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여자 신인이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미녀 개그우먼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었으니까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연예인병에 걸렸던 그 시절에 김지민 씨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네, 소위 연예인병에 걸렸다는 건요, 돈을 그래도 좀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로서는, 연예인병에 걸렸다기보다는, 내 딸이 좀 돈을 벌더니 좀 변했네.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 김지민 씨 어떻게 변했는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주 많이 변했어요. 아주 많이 변했어요? 지금 강원도 동해거든요. 동해 이제 오면은 예전에는 그냥
샤워를 한다든가 세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일반 쓰는 수돗물을 썼거든요.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도 예민했거든요. 네, 서울 올라오고 나서부터 서울 수돗물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서 수분 유지가 변했다는 거잖아. 네. 근데 그전에는 뜨기 전에는 차라리 이제 얼굴 변하는 그냥 얘기를 일반 해요. 서울 수돗물. 야, 그건 몰랐네. 서울. 그러니까 강원도물이 더 좋을 것 글쎄 같고 말이에요. 지금 뒤에 좀 안 나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에 수돗물 못 썼으면 생수로 세수했나요? 연예병 제대로입니다. 그래도 김지민 씨의 입장에서는 피부가 예민해서 또 방송을 해야 되니까 물을 좀 가려 쓴 건데 어머니가 볼 때는 돈 벌더니 얘가 변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김지민 씨는 그럼 연예인병 어떻게 고쳤어요? 약도 의사도 없다는 그 연예인병 어떻게 고쳤느냐? 사실은 신인상을 받고 그 뒤로 생각보다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006년에 상 받았는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이 없어서 아유 언제 섭외 오나. 그러다가 섭외 오면 아주 헌신의 힘을 다해서 개그 연기를 했다는 거죠. 어느 날은 심지어 배를 움켜잡고 아무리 아파도 움켜쥐고 연기를 했는데 맹장이 터진 날이에요. 맹장이 터지는 이 상황에서 연기를 할 만큼 굉장히 요때 그래서 이제 연예인병 확 고쳤다는 건데 매를 맞을 거면 일찍 맞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명 시절 한 횟수로 5년의 무명 시절이 있다 보니까 우리 김지민 씨가 일찌감치 연예인병을 탈출했네요. 연예인병이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연예인병을 극복하고 승승장구한 거죠? 네, 그렇죠. 2011년 김지민 씨는 자신이 있어야 할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웃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한가. 코너도 없는데 그냥 무작정 회의실에 출근을 하자. 그러면서 기회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덜 떨어진 경제 기자 역할로 개그 프로그램에 복귀를 했고요. 무식 연기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소화를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요. 2012년 코미디 여자 우수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김지민 씨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캐릭터가 연예인병 굉장히 많이 걸린 그 스타 역할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맞습니다. 2013년입니다. 김지민 씨가 최초의 유행어를 내는데요. 제가 방은현 씨에게 들어오기 전에 급속으로 이 과외를 좀 받았어요. 느낌 아니까. 이거 느낌 잘 아니까. 모르겠네요. 네. 느낌 아니까. 네, 느낌 아니까. 요거를 딱 히트를 시키면서 이 아이러니하게 연예인병에 걸린 이 스타의 태도를 풍자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김지민 씨의 혼이 담긴 이 연기 함께 보시죠. 야, 지민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 부분 잘해줘야 돼. 요 회식 때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 앞에 재롱 뜨는 씬 있잖아. 잠깐만 사장님. 나 049분 확실한 커리 어머니인 거 몰라요? 직장 상사가 오지호야. 흔들어 제껴 볼게요. 느낌 아니까. 소화기 들고 뮤직비디오 한 편 찍어 볼게요. 이렇게 수정해서 촬영 들어갈게요. 수고할게요. 나 지민아, 갈게요. 수정 다 된 거야. 수정 다 된 거야. 연기도 사실 정말 잘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모은 돈은 차곡차곡 저축을 한다고요? 네, 연기만큼이나 저축도 잘했네요. 대통령 표창을 받을 어이구. 만큼 저축을 차곡차곡 했는데 주식, 코인 이런 거 하지 않고 저축만 한 이유가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이 바다가 보이는 어떤 그 집을 하나 딱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 그런데 진짜 해드렸고요. 지금 이제 아버님 제사 있고 이러면은 식구들이 자 거기 가서 모인다고 해요. 그렇게 모이는 그 장소가 됐고 세상에 효심에서 불러온 어떤 집값 상승 인정합니다. 이거 아주 응원합니다. 세상에 평당 또 100만 원이 올랐다고. 아이고 이런 얘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 집을 해드리고 대단합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만나보죠. 네, 느낌 아니까. 네, 뜨면 걸린다 스타들의 연예인병 세 번째 주인공입니다. 과거 농구 선수 시절에 연예인병을 앓았던 방송인 서장훈 씨입니다. 서장훈 씨 농구 시절에 정말 유명했죠. 농구 선수로 남긴 기록도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농구 선수로서 16년 보냈는데 688경기 나갔어요. 통산 득점이 19.2 정도로 저 기억하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용병이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깨지지 못한 KBL 득점 통산
1위예요. 그리고 사실 리바운드도 얼마 전까지 1위였는데 이제 용병 들어와가지고 제 기억에 라거나 선수가 지금 1위 돼서 2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병 없었을 때 아니면 용병이 있다고 해도 야 서장훈 있는 팀은 거의 토종만 있어도 용병 한 명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요. 실제로 뭐 키가 완전 정말 그때 대한민국 국가대표급 센터였잖아요. 골이 이제 림이라고 하나요? 그 밑을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센터였죠. 네, 이렇게 대단한 실력으로 인기를 얻게 된 서장훈 씨. 근데 연예인병에 충분히 걸릴만 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서장훈 씨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나는 19살 때부터 그냥 건방이 몸에 가미가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이돌들이 누릴 법한 이런 관심을 받아서 기분이 그냥 붕 떠 있는 기분이었다. 지금처럼 겸손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그냥 환골탈태했다라고 연예인병에 걸렸었던 과거를 사실 그냥 아주 그냥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장훈 씨가 날랐던 19, 20살 농구 선수 시절이 농구가 또 붐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스타가 탄생할 수 그럼요. 없었는데. 그 전에 뭐 장재근 씨, 이상민 씨, 우주현 씨, 문경은 씨 맞아요. 고인기를 또 한 몸에 혼자 받은 게 서장훈 씨였죠. 이상민 씨 2년 후배였어요. 요때가 이제 후배 93년도, 94년도였는데 연대 농구팀이 농구를 너무 잘해서도 그랬지만 당시에 만화 슬램덩크, 드라마 마지막 승부 완전히 농구 전국 붐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연대 농구팀이 아무리 잘해도 실업팀은 못 이겼는데 서장훈 씨 들어가고 나서 실업팀까지 이기고 완전 농구 대잔치 1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본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학생이 아니라 슈퍼스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시 뉴스에서 그 메인 뉴스에서 X세대의 대표 주자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나를 보도해줬었다. 이러다 보니까 연예인병, 건방병 아이고 또 들만하네요. 네, 정말 그 시절에 서장훈 씨의 인기 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숙소 앞에요. 보통 한 500명에서 600명 되는 정도의 팬들이 오는 건 물론이고요. 거기에다가 팬레터가 하루에 무려 1000통이 넘는 팬레터가 왔고요. 거기에다가 CF도 아주 많이 찍으셨다고 합니다. 네,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 당시에 저희 남편이 사인을 받으러 한번 갔는데 거절을 당한 나쁜 기억을 그래요?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해져요. 아니 근데 이 X세대 대표 주자라는 게 좀 거절해도 되는 그 약간의 그걸 준 게 있어요. 그때 뭐 고소영 씨, 고디 김희선 씨 이런 분들이 나 할 말은 해. 나 하고 싶으면 할 거야. 근데 요게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는. 그게 X세대라고 하면 뭔가 그때 만약에 뭐 이상민 씨나 우주현 씨가 뭐 거절했으면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서장훈 씨는 왠지 그래도 될 것 같은 X세대 대표 주자였어요. 사인을 안 한다의 X인가요? X세대. 그래서 X세대? X세대? 근데 이런 서장훈 씨가 어떻게 겸손해지게 된 건지 그 스토리도 좀 궁금해요. 우리 A&M 씨의 그 남편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겸손해지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장훈 씨가 미국에서 1년 정도 유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서장훈이라고 하면 정말 날아다니는 스타였죠.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난 스타였는데 이 농구 선수로서의 인기 등이 부질없다고 느껴진 순간이 바로 이 미국 유학 시절이었다고 해요. 이후로 생각과 자세 등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장훈 씨가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유학을 가기 전에 서장훈 씨는 농구 소녀 이 팬들의 오빠 부대로 그냥 한국 생활, 이 서울 생활 자체가 그냥 뭐 세상의 중심이 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생활이었대요. 그런데 미국으로 갔더니 그러니까 한국 분들 그 중에서도 교포 몇 분들 빼고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다니면 키 큰 동양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지 농구 선수 서장훈으로서의 그 뭐랄까요, 막 박수를 쳐준다거나 알아봐준다라던가 칭찬을 해주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농구 선수로서는 대단했지만 내가 그냥 사람들과 다 똑같구나. 나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요즘 말로 현타가 세게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았고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서장훈 씨 보면은 인생 전반전은 농구 선수, 그 다음에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연예인, 방송인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라를 구했나 둘 쪽
두 쪽이 다 대박 성공이에요. 맞습니다. 농구계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센터, 지금 대한민국 예능계에서도 또 잘 나가는 센터가 되었는데 사실 지금 최 기자 얘기했을 때 미국 갔을 때도 좀 네. 은퇴를 고려할 만큼의 부상을 당해서 갔던 거라 조금 더 어떤 그런 철학이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은퇴 후에 제대로 이제 연예인병 고치게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때까지 야구하다가 그다음에 농구로 옮겨가서 농구까지 하고 평생을 이렇게 규칙적인 운동선수 생활을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루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아, 이런 생활 오래 못 하겠구나. 아, 그런데 내가 좀 방송 좀 하고 싶은데. 근데 갑자기 방송이 아닙니다. 제가 옛날을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체험 삶의 현장 있었죠. 네. 요거 2회 때, 겨우 2회 때 서장훈 대학생이 나와요. 이미 연예인 스타인 거예요. 체험 삶의 현장 나가고 그다음에 TV는 사랑을 싣고 있었죠. 네. 이거는 정말 스타가 저 어렸을 때 첫사랑 찾아요. 뭐 선생님 찾아요. 근데 이때도 또 서장훈 선수가 나왔어요. 이미 정말 스타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유재석 씨가 방송계로 이끌어줍니다. 어느 날 전화를 했다 그래요. 15분만 왔다가 그러면서 무한도전을 거의 뭐 그냥 본인 안방 드나들듯 요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폐지된 프로그램들이라서 제목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송계에 맛을 본 거죠. 나 방송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드디어 어떤 그 세상을 바꾸는 퀴즈라고 하죠. 그 세 바퀴에 이제 진행까지 맡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방송인이 된 거예요. 근데 방송인이 되고 나서 본인이 좋았던 거 첫 번째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라도 고정이 있으면 내가 생활이 규칙적이어질 것 같아 이랬는데 정말 너무너무 많은 지금 뭐 한 40개 된다 그래요. 막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됐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운동선수로서 좀 시건방져 이랬는데 방송인이 되고 나서는 어디 가나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서 참 착해, 아유 따뜻해 이런 시선을 받게 돼서 본인이 또 제2의 인생 방송인으로서의 삶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네. 서장훈 씨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건물주거든요. 보니까 이게 뭐 아버지의 안목 때문에 지금의 건물주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건물주 오늘 아주 부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서장훈 씨 아버지는요. 서장훈 씨가 선수 시절부터 농구를 그만두면 저 키로 저거 정상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놓아야 합니다. 라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장훈 씨 아버지는요. 서장훈 씨가 버는 돈을 아주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요. 그게 지금의 건물주 서장훈 씨를 있게 한 배경이라고 합니다. 서장훈 씨 부동산 자산은 말도 많아서 이게 얼마나 된대요? 그 말 중에 하나가 동료 연예인들이 서장훈 재산 1조서를 얘기해서 1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1조는 아니고요. 서장훈 씨가 건물을 3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략 한 700억 원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서장훈 씨가 이렇게 억소리 나는 건물들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역시나 아버지 덕분이 컸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자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초역세권의 빌딩을 매입을 해서 임대료 그리고 시세 차익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알짜배기 이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서장훈 씨 이렇게 배 아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좀 배가 아프기도 한데요. 서장훈 씨 같은 경우에는 착한 건물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 임대료가 주변의 건물에 비해서 좀 시세가 좀 저렴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서장훈 씨 건물에 또 임대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또 서장훈 씨를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배가 막 아픈 건 아닌데 부럽긴 합니다. 700억.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뜨면 걸린다. 스타들의 연예인병. 네 번째 주인공은요. 고 신성일 씨보다 높은 출연료를 받았지만 연예인병 때문에 방송국에서 퇴출당한 허진 씨입니다. 사실 고 신성일 씨 출연료도 가늠이 안 되는데 그 시절 허진 씨가 더 많이 받았다니 이것도 놀랍네요. 네, 연예인병에 오늘 이제 다른 분들 중에 최고의 연예인병, 최장기간 연예인병이 아닌가 싶은 허진 씨인데 1976년도로 가보겠습니다. 당대에 물론 이제 여자 배우들보다 남자 배우들이 많이 받기도 했고 신성일이라는 대단한 배우가 있어서 이 영화 출연 한 번 할 때 40만 원 회당으로 받은 거죠. 작품당이 아니라. 그렇게 회당 40만 원을 받았는데 딱 허진 씨가 얘기한 겁니다. 나 여수 407호 1편, 2편 같이 찍을 테니까 회당 60만 원 줘. 이거는 둘로 나누니까 회당 30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에
한 번에 찍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개봉한 거거든요. 결국 회당 60만 원. 나 최고가 받으려고 요걸 딱 40일 만에 두 편을 한 번에 다 찍었다고요. 60만 원 곱하기 40하면 2,400만 원. 당시 서초동 아파트가 2,500만 원. 영화 딱 40일 찍고 나면 서초동 아파트 한 채가 뚝딱 생길 정도 인기였답니다. 야, 40일 동안 이래서 서초동에 25평짜리 아파트를 사. 네. 야, 이 정도면 정말 대단했네요. 대단했어. 네, 맞습니다. 데뷔 때부터요, 가만히 있어도 주연 역할이 들어오고 또 노력하지 않아도 섭외 전화가 막 물밀듯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제작진과 나 드라마 안 한다고 막 싸우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잘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허진 씨가 뒤돌아보면 내가 참 연기를 하는 기쁨도 모른 채 내가 교만이 하늘을 찔렀었던 것 같다라면서 뒤늦게 이 연예인병에 걸렸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높아지는 인기에 그 방송사 국장과도 싸우고 그랬다 그래요. 네, 드라마의 PD는 이미 안중에 없습니다. 국장하고도 소리치며 싸웠다고 본인이 최근 한 방송에서 얘기를 하신 건데 뭐냐 하면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프로그램에서 나를 섭외하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제작진이 자기네들 주려고 프로그램에서 섭외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다 보니까 국장이 제발 좀 진정하시고 고정하시고 화를 푸시고 이렇게 사정을 또 하다 보니까 본인의 연예인병이 더 높아만 갔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방송사 국장뿐이 아니고 주위 동료들도 허진 씨를 좀 부담스러워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삼이자 씨가 당시 허진 씨 눈치를 봤었던 일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 시절에 허진 씨가 웃음이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타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허진 씨가 대여섯 번 NG를 냈는데 한 스텝이 저거 미친 엑스 아니야? 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 허진 씨가 이어폰으로 그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 그랬어? 미친 엑스라고? 나 촬영 안 해! 하면서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삼이자 씨가 시간이 몇십 년 지났으니까 이제 와서 해주신 거죠. 네. 그 후에는 이제 불성실한 태도가 이어지니까 방송계에서는 퇴출이 된 거였죠. 에피소드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장 지각 당연히 기본이고요. 어느 날은 이제 새빵살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하는데 월남 치마를 입고 아이를 업고 리어카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분통이 터지는 거죠. 나 안 해! 이러고 또 집에 가고 또 외국 배우하고 촬영을 하는데 왜 외국 배우만 달걀 부침해주고 난 안 해줘? 나 기분 상했어. 안 해! 이러고 또 가고. 촬영장 펑크 내는 일이 아주 또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연예인병에 걸려서 이렇게 먼 미래를 보지 못했던 허진 씨인 거죠. 네, 맞습니다. 성격이 그 사람 인생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너무 기고만장했었고 아주 독불 장군이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문인가요? 공백 기간이 길었죠? 네, 맞습니다. 허진 씨가요. 그래도 언젠가는 나를 캐스팅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었는데 생활이 너무 궁핍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제작진을 드디어 찾아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자존심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러 찾아간 그 와중에 제작진과 또 싸우고 돌아왔었다고 해요. 17년의 이 공백기를 거쳤는데 체감상은 내가 30한 5년을 쉰 것 같다. 어쩌다 한 번씩 잠깐 나오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연속곡도 아니어서 지금도 연속곡 출연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거의 수십 년 동안 방송을 쉰 허진 씨인데 그동안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한때는 하루 4개 이상의 스케줄을 소화할 만큼 이 드라마 저 영화 막 뛰어다닌 거죠. 그랬던 허진 씨가 이제 일이 없어요. 17년 말이 본인 마음에는 한 35년 쉰 것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말하자면은 이 연예인병이 퇴출 사유 그거보다는 복귀가 힘들었던 사유가 된 것 같은데 맨 처음에는 집에 있는 가구라든가 이런 세간을 내다 팔고 워낙 돈을 잘 벌었었으니까 집을 팔고 그러다가는 폐물을 팔고 그러다가 나중에 입은 옷까지 팔 정도로 근데 집 팔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자동차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셨다네요. 네,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그 돈을 다 모았더라며 강남의 건물주가 됐겠지만 씀씀이가 아주 컸던 허진 씨 통장 잔고는 아주 금방 바닥을 드러냈고요. 700원으로 5일을 버틴 적도 있고요. 간혹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도 합니다. 그랬군요. 뜨면 걸린다. 스타들의 연예인병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1회 고향 사랑의 날 기념식이 고향 사랑 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라는 주제로 지난 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지역이 처한 어려움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고향 사랑의 날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개인은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을 계기로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낮에는 정말 햇볕 따가워요. 네, 아우 덥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